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요즘 뭐 심상치 않다면서요? 네. 연일 뭐 연- 러시아와 손잡고 러시아 뭐. 손잡고 무슨 파병을 했다는 둥, 뭐 위성에서 찍었더니 벌써 뭐 병사들이 가 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럼 북한이 파병을 하면 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북한은 왜 그런지, 돈이 급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또 우리한테는 무슨 영향이 있는지 등등등. 요즘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런 것도 여쭤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무려 푸틴하고 대학 동문이셔. 푸틴과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신. 예. 게다가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 운영하고 계시는 통일연구원의 조한번 석자연구위원님 모시고 북한 얘기 좀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동강 TV 조한범입니다. 많이 들어. 깨알 선전을 꼭 해야 아, 됩니다. 그럼요. 대동강 TV. 지금 구독자 좀 많이 늘셨습니까? 예, 3% 덕분에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푸틴 이제 후배라고 그러면 옛날엔 좋았는데 네. 요즘 요즘 안 좋아요?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요. 레닌 대학인가? 레닌 예, 대학. 레닌그라드 대학을 입학을 했고요. 레닌그라드 대학. 나중에 이제 이름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이 바뀌었죠.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인트 대학입니까? 피터, 세인트 지금은? 피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하여튼 뭐 본론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 예, 그게 확인됐다. 확인됐죠. 뭐 한 3,000명 보낸 것 같다. 예.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예상 외예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파만파거든요. 지금 예, 저는 이게 전투 부대를 보냈다라는 게 지금 국정원 입장이거든요. 무슨 특수부대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18일 날 저녁에 6시 반경에 이제 국정원이 브리핑을 했고 특수부대, 특수작전국 폭풍군단의 일부입니다. 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나토와 미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맞다. 3,000명 보낸 거 맞다. 보낸 거 맞다. 파병을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전투병이다. 포함돼 있다. 미국은 아직 이 친구들이 뭐 할지 모르겠다. 아, 그건 확실하지 않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더 좀 지켜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푸틴과 김정은이 한마디로 악마와 손을 잡았다. 이게 무슨 양날의 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의 절박함. 그러니까 푸틴이 생각보다 절박한. 군인이 모자라서. 그렇죠. 병력 자원,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류가 모질란 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네. 또 김정은으로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이제 패가 좋거든요. 일단 돈 때문에 갔다 젤렌스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돈도 하나의 원인이겠죠. 돈. 보통 러시아의 노동자가 파견되면 1,000에서 한 4,000불 벌거든요. 예. 근데 90%는 다 뜯겨요. 90% 이상 다 뜯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뭐 2,000불 임금 나오는데 그건 다 추정치예요. 추정치인데 아마 대략적인 기준으로 한 2, 3,000불. 10,000명이면 벌써 한 달이면 만 명이면 한 몇백억 300억 되죠. 예, 300억 원 되겠죠. 그 다음에 한 200, 한 5, 60억, 2, 30억 예. 그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경험을 쌓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핵과 ICBM 뭐 핵 추진 잠수함 그거 줘도 못 먹어요 잘. 금방 뭐 준다고 뚝딱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핵 추진 잠수함 호주가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가 3자 기술을 전적으로 이전받아도 예. 첫 번째 잠수함 나오는 게 203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핵 잠수함 준다고 해서 뭐 북한이 만든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핵은 없지만 북한에게 우월한 게 재래식 전력이거든요. 예. 근데 북한 재래식 전력이 형편없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합금 기술이나 정밀도를 향상시켜주나 그러면은 탱크, 야포 이런 것들이 기술이 비약적으로 진전될 수 있거든요. 우린 그게 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많죠. 거기다가 일단 러시아의 파병이라는 빚을 줬으니까 향후에 여한 사태에서 러시아군을 끌어들 수 있는 또 옵션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죠 카드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죠. 자 이제 만일에
분명히 최전선에 간다면 예. 네. 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겠죠. 이건 베트남전하고 달라요. 전면전이니까. 지금 2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양측 사상자가 100만이거든요. 네. 네. 그럼 10,000명 가봤자 금방 소모돼요. 네. 거기다 이건 한반도처럼 산악이거나 베트남전처럼 아. 게릴라전이 아니고 전면전이거든요. 아니 그 말씀은 예를 들면 10,000명이면 10,000명까지 항상 채워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갔는데 예를 들면 전사자가 한 200명 나왔어요. 그럼 또 200명 보내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야 편제가 되거든요. 전투 병력이. 다시 재편하거든요. 예. 그럼 만약 죽은 걸 전사한 걸 보충 안 하면 전투력이 자꾸 줄잖아요. 예. 예. 계속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한국군이 64년부터 파병을 했거든요. 네. 73년까지 연인원 30만 명이 갔어요. 네. 계속 그럼요. 간다. 전사자가 5,000명이 넘어요. 아. 근데 그건 게릴라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2년 반 만에 100만 명이 소모됐는데 만일에 10,000명의 인민군이 갔다 그러면은 금방 소모돼요. 전면전에 투입되면. 네. 그다음에 포로 100% 포로 잡히거든요. 네. 그럼 참전 사실이 확인되거든요. 예. 그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인력 지원을 고민해야 돼요. 나토 파병을 하든지 어려우면 PMC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해서 몇만 명 모을 수 있거든요. 돈 예, 되면 되니까. 네. 이렇게 되죠. 이제 국제전으로 확전되죠. 음. 그럼 푸틴이 부담이 더 커지죠. 네. 근데 우리입니다, 우리. 푸틴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첨단 무기, 그 다음에 정밀도가 높은 탄약, 이게 대량으로 우크라이나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일각에서 뭐 우리 전쟁이네 아니네 우리가 왜 끼네 그런 얘기가 있지만 북한군이 파병되는 순간 이건 우리 전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군이 파병해서 얻는 군사 기술, 지식, 그 다음에 장비, 개량 이런 건 다 누구를 향한 거죠? 네. 우리를 향하게 돼요. 그 우리를 향한다고 하는 건 약간 과정된 해석 아닙니까? 왜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자, 북한군이 어쨌든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겠으나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 진짜 돈 벌려고 간 거야. 그 돈 우리는 달러 없어. 그렇게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간다고는 말을 못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동맹이니까 조약에 따라 간 거지. 돈 벌러 가면 이게 용병이 되거든요. 네. 자, 북한군이 습득한 전장 정보, 전투 네. 경험, 음. 그다음에 러시아 측이 분명히 지원해줄 군사 기술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한반도 전장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군사 경험, 실전 경험을 그럼요. 한번 해봤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커요. 실전 경험은 그다음에 북한이 자국의 무기를 자기가 지금 시험만 해봤지 현장에서 안 써봤거든요. 예. 러시아가 쓰거든요. 그럼 북한군이 자국의 무기를 쓴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북한군의 한반도에서의 작전 능력이나 공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주게 돼요. 그러니까 북한군의 파병은 선을 넘은 거예요. 우리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선에 투입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병으로 갔을지 아니면 뭐 가서 그냥 몰라요. 집 짓고 뭐 공병으로 했을지 뭐 그런 건 모른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폭풍군단이 갔거든요. 예. 국정원에다 폭풍군단이 뭐냐면은 11군단인데 특수작전군 예하의 육군 군단입니다. 예. 근데 특수작전군 안에는 폭풍군단 육군만 있는 게 아니고 해군, 공군도 있거든요. 예. 네. 이 폭풍군단에 저격병, 경보병, 그 다음에 항공육전병이 있거든요. 항공육전병은 이제 공수부대예요.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갔을 리는 없죠. 네. 왜냐? 항공육전병은 후방에 침투하는 건데 음. 이 친구들이 우크라이나 후방에 침투해서 말도 못 하는데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아 무전을 해도 무슨 말인지 또 뭐라는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이 제일 전투력은 세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제 저격병과 경보병인데 경보병은 뭡니까? 저격병은 알겠는데. 라이트 인펀트 그러니까는 원래 현대전의 경보병은 뭐냐면은 무장은 강력하지만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헬기라든지 헬리본이라든지. 예? 경이 가벼울 경이군요. 그렇죠. 예. 아. 그런데 왜냐? 빠르게 이동하잖아요. 어. 근데 북한의 경보병 여단은 6.25 때 개념이에요. 음. 헬멧도 없고 무거우니까 그냥 빵모자 쓰고 예? 총 하나 들고 실탄 들고 미숫가루 좀 차고 빨리 내려오는 겁니다. 산악으로. 아이고야. 그래서 후방에서 교란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보병이에요. 저격병은 경보병보다는 무장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후방에 침투해서 시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둘 다 후방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언어 러시아어도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가서 후방에 침투한다고요? 개념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군이 그동안 훈련했던 건 산악 지역인데 네.
저쪽은 평야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배봉은 이 중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탱크 장갑차 이 중화기들 싸움이거든요. 네. 뭐 드론이나 무슨 첨단 무기, 뭐 탱크 장갑차 필요 없다 그러는 게 다 그 틀린 말입니다. 탱크 장갑차 없으면 전쟁 못 해요.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네. 전투를 합니까? 예. 우리가 부서지는 것만 봐서 그렇지 탱크 장갑차가 무제한 소모되는 전쟁이지 탱크 장갑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경보봉에 가서 전면전을 후방 침투할 것도 아니고 전면전 하기엔 무장이 빈약하고 그럼 러시아하고 합동 편제라면 훈련이 안 맞을 거고 예. 독립 편제로 가면은 지형 지물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전투병으로는 안 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전투병이어도 예를 들면 지금 대게릴라전을 할 수 있거든요. 후방에서 뭐냐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게릴라들이 러시아 곳곳에서 이제 활약을 해요. 예. 아니면 친우크라이나 민병대라든지 요쪽은 이제 소탕하는데 동원될 수 있겠지만 예. 과연 전선에서 그러니까 폭풍 군단이 4만에서 8만 명 추정되거든요. 근데 지금 특수부대 그러는데 뭐 네이비실 이런 사람들 일개 중대 대대도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하나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들어요. 한 명 양성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우리 정도 하루 30새끼 밥 먹고 새끼는 나오고 체격은 좀 좋고 요 정도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네이비실 같은 느낌 아니에요? 막. 예. 그분들이 화냅니다. 그분들이 화냅니다. 아니 그 박사님 궁금한 게 어쨌든 북한은 파병을 한 것 같고 예. 뭐 했냐 안 했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사진까지 썼으니까 그 부인할 수는 없을 텐데 예. 요걸 북한이 먼저 보낸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야 우리 군인 있으면 좀 군인 좀 보내줘 했을까요? 그거 확인은 못하지만 제안은 러시아가 먼저 했을 거예요. 제안은. 그리고 그래요? 이제 상황을 보면 어떠냐면 지난해 이제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근무하면 후방으로 빠져요. 네. 피로도 때문에 네. 제대도 합니다. 네. 월급도 많이 준다면서요 러시아가 요즘.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2,300만 원 정도, 3,400만 원 요 정도가 이제 많아야. 우리 기준으로 목숨값 갖고는 안 되죠. 네. 그러나 이제 거기 기준에서는 많이 예, 거기 많은 이제 편이죠. 소수민족들 네. 가난한 사람 많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많이 파병이 이제 됐어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하고 연락이 좀 됐어요 작년에. 예. 네. 그랬더니 인민군 봤다. 인민군 있더라 현장에. 아.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이미요? 예. 그런데 전투병은 아니다. 아. 왜냐 지금 우리 군 당국이나 국정원 얘기로 지금 우크라이나 간 게 152mm 포탄으로 예. 구경이 이제 15cm란 얘기겠죠. 예. 800에서 900만 발 갔거든요. 그럼 여기 미사일도 가고 여러 복잡한 무기가 많이 갔거든요. 네. 그럼 설명서, 유지, 보수, 한글, AS 한글로 돼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할 관련 사람이. 요원들은 갔단 말이에요. 아, 그건 무조건 그렇죠. 가게 첫 돼 번째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100% 있었고요. 근데 그 군사 무기 운영을 무기가 위한. 가면 그렇죠. 아니 뭐 벤츠 차 오면은 뭐 애프터 서비스 안 들어오나요? 똑같은 그렇지. 거죠. 예. 또 하나는 인민군의 공병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7천국은 사회안전성, 애들도 계급 달아요. 공병국, 공병대예요. 8천국은 인민무력부 공병국 성. 근데 얘들이 개인 노동 건설 노동자는 민간이 나가는데 대규모 건설은 얘들이 나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는 한 5만 명이 나가서 건설을 했어요. 예. 잘해요. 작업도 잘하고.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저 2000 코로나 이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있는 게 확인됐어요. 저희 친구들이 확인했거든요. 사진도 있는데 오늘 준비를 못했는데. 네. 근데 이 공병국 애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잖아요. 일부 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투 공병은 아니고 그 후방 지역에 이제 축선 구축한다든지. 우리나라도 그 어디 파병할 때 보면 뭐 평화유지군, 뭐 그렇죠. 이렇게 의무병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겠지 이거는 뭐. 가 있었어요 이미. 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천 명이 과연 뭐냐? 어. 과연 뭐냐? 이게 추가적인 공병일까? 아니면은 왜냐하면 저쪽 지역 안정화하는데 후방 같은데 지금 공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일까?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정말 특수작전군 인민군에서 특수작전군 편제가 한 20만 명 되는 걸로 보거든요. 네. 세상에 특수부대가 20만 명인 데가 없어요. 네. 그게 진짜 진짜 싸울 수 있는 병력이 가는 것과 약간 후방 지원 부대가 가는 거하고 그 파병의 느낌이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죠. 파병은 파병이지만 예. 후방 지원은 이제 인민군이 포로로 잡힐 가능성
전사 가능성 이런 게 없죠.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은밀하게 활동을 할 수. 그러나 전방이라면은 끝없는 소모전에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제가 아까 왜 우리하고 이게 연관이 됐냐고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전투병으로 파견되면 우리도 살상 무기 지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 살상 무기가 인민을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그렇죠. 지금 단계적으로 검토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이게 서로 간을 보는 거예요. 넘지 말라고 지금. 예. 만일에 선을 넘으면 우리도 아마 나토와 미국이 요청을 할 거고 우크라이나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무기로 인민군을 살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면 그럼요. 그 무기가 인민군에 쓸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말했거든요. 만일에 전선에 참전하면 정당한 목표물이 될 거다. 베트남 전쟁 때 북한군 조종사들이 참전했거든요.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도 참전하고 북한도 참전했잖아요. 그렇죠. 확인은 안 됐지만 이 공군 비행사들이 활약이 대단했어요. 예. 그럼 이 친구들이 폭격했으면 우리 군이 전사자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 다음에 침리전. 인민군이 월맹군에 와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예. 한국군을 상대로 심리전을 했고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한국말로? 명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한국군 포로를 데리고 북한으로 갔어요. 그게 거의 정설이에요. 몇 명은.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베트남전이 재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전투병이 갔느냐 안 갔느냐가 되게 중요한 아주 포인트겠네요. 아주 그럼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도 어떻게 정해지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이제 우린 패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은 비살상 무기 인도적 지원, 예를 들면 지뢰 제거기 차량, 뭐 군복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투 살상 무기는 아직 안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방어용 무기, 방어용. 방어용도 살상하거든요. 비행기 오면 미사일로 쏘면 죽잖아요. 방어 무기를 차례대로. 그 다음엔 공격용 무기. 양, 질. 이 패가 많으니까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제 준비 단계적으로 준비한다. 이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막아야 돼요. 러시아한테 극단적인 이미 파병이 선을 넘었지만 그러나 그 정도 파병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을 거 봐야 돼요. 저도 아는데요. 지금 작년에. 그러나 이게 전장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전투병으로 이 접전을 하는 규모로 가게 되면 우리도 이제 패를 끊을 수밖에 없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전략인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러시아와 북한이 그 전략적 동반 관계 뭐 앞에 예. 뭐 약간 수식어는 달렸지만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서로 물론 뭐 앞에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파병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어쨌든 파병이 군사적 서로 지원도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어쨌든 파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러시아 뭐 의원에서 그 전략적 동맹 관계 뭐 비준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완전 혈맹이 됐다. 그때 맺을 때까지만 해도 살짝 일단 서로 간보는 단계였는데 어쨌든 북한이 파병을 했어. 그걸로 뭐 이제 게임 셋이야. 북한이 무슨 일 있으면 러시아도 무조건 참전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때 가봐야죠. 그건 아직도 그때 가봐야 돼요. 그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지금 러시아 입장은 북한군 파병, 그러니까 북한군 파병이 인정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왜 인정 안 해요? 한국 안보에 위해가 안 된다. 지금 무기 탄약을 받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는 북러 모두요. 아. 북러 모두. 근데 파병까지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북러 조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조약에 상대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네. 내가 공격할 때가 아니고. 내가 뭐 공격 받았어. 그렇지. 내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어. 내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잖아요. 네. 근데 이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공받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했으니까 예. 우리도 침공받았다. 그렇지. 우리도. 쪼잔하게 그걸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이거는 사실은 러시아의 침공 전쟁에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금 ICC 예.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전쟁 범죄자로 기소돼 있어요. 딴 나라 못 가요. 체포되니까. 자기 안 잡는 나라만 가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 이제 여기에 지금 협력을 하는 거니까 전쟁 범죄자의 조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인민군이 그동안 교육받은 건 우리는 통일의 역군이다. 남조선 해방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언어도 모르고 아무데도 모르는 데서 남의 나라 전쟁 가갖고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걸 공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뭐 지금 군인들 가족들 뭐 격리했다 어쨌다 뭐 나오고 뭐 전선에 가니까 울었다. 우리 베트남전에 갈 때. 오열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파병 근데 가족은 오열하는 거 오열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전하는 것 같고 예. 월남전 때도 그 본인들이 자원한 사람들이 집에 안 알렸어요. 알리면 혼날까봐. 그 몰래 갔다 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면은 월남전도 아니고 이건 100만 명이 소모되는 전쟁이 끔찍한 전쟁이고 가면은 지금 심지어 어떤 시나리오까지 나오냐면은 예. 90%가 전사할 거라는 얘기, 살상당할 건 얘기 나와요. 그건 완전 총알바지인데요. 그러면 총알바지.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장비도 없어요. 그냥 경보병이에요. 라이트 인펀트 경보병이거든요. 예. 얘들이 지금 전선에서 닳고 다른 우크라이나고 지금 뭐 북한군이 뭐 특수군이고 뭐 전투력이 강하다. 얘네들은 폭풍군단 애들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도의 그냥 보급 정도 받고 그나마 요 정도고 나머지 90만 100만은 가서 농사 짓고 뭐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 정도 전투력이 있다는 거지. 이 친구들이 현장 경험도 없고 지형지물도 익숙하지 않고 완전히 전쟁 환경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전투력을 발휘한다? 기대하기 힘들죠. 만일에 뭐 우간다나 탄자니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아프리카에 예. 병력들이 한 10,000명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2주일 훈련하면은 전투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끔찍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소모되면 계속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안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게 뭘까요? 그럼? 북한이 노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고립된 상황에서 혈맹이라는 러시아의 혈맹을 만드는 거고 이걸 함으로써 혈맹이 완전히 도장을 찍는 셈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달러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걸 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첨단 군사 기술들. 이 정도 인력이 파견이 됐는데 이건 탄약을 줄 때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용병 돈이다 아니에요. 첫 번째 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 저 친구는 전쟁 한반도에서 전장 우세권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약속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가 지금 급해요. 우리는 전쟁하는데 막 군인도 모자라고 힘들어. 전세가 그렇게 막 우호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지원해 준다면 뭐 완전 땡큐고 야 나는 충분히 너희한테 월급 줄 거 다 줬어라고 그냥 입치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전에 준비된 게 이게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 게 러시아의 검찰총장이 북한을 갑자기 갔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북한군이 가게 되면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러시아 내에서. 그 다음에 러시아 국방 차관이 김정일을 면담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방위산업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뭔지를 다 파악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치밀하게 주고받을 것들이 이미 오고 사전에 갔다는, 있었다. 오고 갔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10,000명을 이 와중에 예. 10,000명을 한국하고 대한민국과 전쟁을 선언한 김정은이 예. 10,000명을 우크라이나에 만일에 소모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다? 했다? 와. 그러면 그만큼 뭐 받을 약속이 있고 뭔가. 실제로 확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희생이 없이 그러니까 돈은 제가 보기에 제일 우선순위가 낮을 거예요. 지금 돈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데 파병한 것 자체가 혈맹의 증거가 되는 걸까요? 그럼요. 우리가 베트남 전에 파병했고 미군이 파병했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6.25에 예. 그러니까 혈맹이라고 말하는 거죠. 피를 같이 흘렸잖아요. 그럼 지금 피를 같이 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은 참호를 전호라고 그러거든요. 전호. 전호. 네. 북한과 러시아는 한 전호에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계속 입버릇처럼 떠들었거든요. 김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근에 러우 조약, 이 러시아 러북 조약, 북러 조약을 체결하고 지금 오늘 예. 러시아 하원이 조약을 비준하면서 처음으로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맹 관계 수준으로 격상한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그런 말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준을 하고 동맹이라는 얘기를 썼다는 얘기는 또 10,000명이 파병됐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푸틴이 아주 절박한 상황 아니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 이런 변수들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푸틴이 지금 그렇게 절박해요. 그러니까 물론 전선이 막 우호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소모적인 상황 그냥 아닙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러시아가 전장은 지배하고 있어요. 예. 전장 우세권은. 그러나 이건 아주 불안해요. 왜냐?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가 장거리 공격력이 있는데 못 쓰게 해요.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내에서만 쓰게 합니다. 예.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무기들은 다 후방에서 날라오거든요. 근데 스톰 섀도우는 사거리 500km. 그다음에 에이테크스는 사거리가 300이거든요. 요것만 해제해줘도 이거 싣고 가서 때리면은 스톰 섀도우 같은 건 어딘 다 때리거든요. 이것만 허가해줘도 러시아 후방 기지가 괴멸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안한 전장 우세예요. 아. 그냥 이겨서 미는 게 아니고 서방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선이 흔들릴 수 있는 전장 우세권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뭐 나토가 지쳤네, 무슨 뭐 미국이 지쳤네, 돈이 드네 그러지만 러시아는 지금 러우는 100만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났다고요. 여긴 절박하죠. 끝없는 소모전에 지금 자원을 막 갈아놓고 있는데 러시아가 편할 리가 없죠.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전쟁이 지금 2년 반 됐잖아요. 100만 명 양측 사상자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생각보다 뭐 매일 나오는 전선 뭐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불안한 거죠. 근데 제가 뭐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게 러시아는 생각보다 뭐 경제는 나쁘지 않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있고 전쟁 수행에 뭐 큰 위기인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는 평온하다 생각보다. 평온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난해 러시아 경제가 3% 성장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라 경제학자예요. 전시 경제를 관리해야 되니까요. 예. 자, 러시아가 이 노르드 스트림 통해서 유럽에 팔던 가스 이런 거 못 팔아요 이제. 예. 이거 어디로 파느냐? 인도하고 중국에 팔거든요. 예. 딴 데 팔지도 못해요. 그럼 인도하고 중국에 코가 껴서 인도하고 중국이 부르는 값들을 헐값에 팔아야 돼요 지금.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럼 그거 가져다가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복, 총, 포탄 생산하잖아요. 예. 이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이 남는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3%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는 3%라고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거기다 병력 자원.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제재 철저하게 이중 삼중 돼 있는데 뭐 러시아 안에 평온하지 않아요. 평온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거기에 적응해 사는 것뿐이지 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3% 성장했고 뭐 가보니까 평온하더라 무슨 뭐 우크라이나도 후방은 평온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생각보다 끝없는 수렁에 빠져 있다. 수렁에 빠져 있다. 그래도 이 북한군 파병 좀 한다고 해서 전세가 뭐 엄청 유리해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어. 지금 이제 심지어 뭐 인도, 예. 브라질, 네팔 이런 용병까지 쓰거든요. 이제 데려다가 어. 과거에 이제 프리고진이 했던 PMC 예. 체계적이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모아서 지금 하는데 근데 그 병력들이 거의 전투력이 없어요. 군인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지금 거의 1차 강제 징집했거든요. 예. 2차는 하면 이제 완전 여론이 뒤집어져요. 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도 뭐 그런 현상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 징집 대상들이 다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요. 카자흐스탄, 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조지아 이런 데 가서 과거 구소련권에 거기서 살아요 지금. 나 징집 안 당하려고. 그럼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그쪽 지역 물가가 뭐 2배, 호텔비가 2배로 뛰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다 지금 이탈해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강제 징집은 안 한다고 본인이 말했고 예. 해봤자 반발만 크고 실제로 가용 자원들은 다 나갔고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게 무슨 희망이 있는 전쟁이 아니고 전쟁 축선이 그냥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네. 끝없는 소모전으로. 우리도 한국 전쟁 때 6.25 때도 김일성 내려오고 9.28 수복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4 후퇴하고 다시 서울 수복하고 그다음 2년 동안은 휴전선에서만 다 희생이 벌어졌어요. 예. 고지 하나 갖고 싸우느라고 뭐 대대 연대 갈아놓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만 명이면 소중하죠. 거기다 이제 푸틴은 알죠. 10,000명에서 안 끝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소모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정원이 말한 전투 병력으로 전선에서 싸운다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요. 그러면 이제 끝없이 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만 명이면 사단 편제거든요. 3개, 4개 여단. 그럼 줄었다. 그럼 이 편제를 다시 해야 돼요. 예. 전사하면은 그 부대가 싸우는 게 아니고 완편을 해야 돼요. 그럼 줄여서 부대를 줄여서 계속 완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투력이 안 생기죠.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게 계속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김정은 정권이 전투 병력을 파견했다면 예. 정말로 악마의 영혼을 판 거죠. 저거는 이제 물려 들어가는 거죠.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려 계속, 들어가는 거죠. 계속 파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근데 공병이나 후방 지역이다. 그럼 그럴 일이 없죠. 그럴 일이 없죠. 아, 그게 되게 중요하고.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만약에 전투병이 들어갔다고 확인이 됐다. 그러면 나토나 우리 입장에서도 뭔가 파병을 하거나 군사 지원을 하거나 그거 안 하면 되게 창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국제 그게 룰상. 이제 지금은 무기는 줬거든요. 네. 근데 저쪽에서 인적 요소가 추가됐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는 한 인구 한 4천만 파병해달라고 하고 있겠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1억 2천 3천인데 예. 어차피 병력 자원에서 딸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력 자원을 요구하겠죠. 우크라이나도. 예. 어. 그러면 나토 보고 파병해 달라고 이미 국제전이 됐으니까요. 예. 저쪽이 외국군을 끌어들였으니 어. 우크라이나도 외국군을 끌어들일 명분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나토가 고민하겠죠. 아. 이걸 무기를 사거리 제한이나 무기의 양을 늘려줄 건지 나토가 파병은 쉽진 않을 거예요. 아주 전선이- 그럼 완전 그냥 같이 그냥 엮여. 그런데 만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선이 뚫린다, 그럼 나토는 파병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놓칠 수 없으니까. 아마 제일 가능성이 큰 게 PMC 민간 용병 기업, 군사 기업을 활용을 해서 대규모 인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병력 자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가 있죠. 어느 경우든 북한군이 갔다는 얘기는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양적 질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러면 전선에 큰 변화가 있겠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전투력인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북한군을 너무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 전투력이 강하기보다는 대량 희생이 나올 가능성, 전황 변화에 크게 왜냐 최정의 부대를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소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폭풍군단의 일반 경보병 여단이나 저격병 여단을 보냈다면 현장 적응이나 또 이 합동 작전이나 언어나 지형 지물이나 전장 환경 이런 면에서는 생각보다 전투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희생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위원님 그건 어떻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북한군이 아직은 뭐 위협까지는 아닌 건가요? 아직은 위협은 어떻게 아니죠. 생각할까요? 아직은 위협은 아니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황을 좀 즐기는 측면이 있죠. 왜 왜냐? 즐겨요? 왜 이게 즐겨요? 국제전이 되는 게 그렇죠.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게 명분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아, 야 저쪽도 들어왔다. 그렇죠. 우리도 뭐 좀 그렇죠. 들어오자. 그러니까 한국한테 이제 살상무기 달라. 우리가 협력하자. 인민군 아니냐. 당연히 이제 우리 연락관 파견해야 돼요. 왜냐면 전장 상황 알아야 되니까. 우리 군에서. 아,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일부라도 그럼요. 무조건 가긴 가야 돼. 당연히 가야죠. 만약에 인민군이 전장에 온다 그러면은 네. 우리는 상황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투 정보를 우크라이나하고 교환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민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에게.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예. 나토를 압박할 수 있고 한국이라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일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전장에 뭐 최근에 뭐 전장에서 뭐 인공기가 발견됐다. 예. 그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부정하는데 이게 일선 부대 애들이 날 잡아봐라 하고 이렇게 뭐 저 인공기랑 걸어놓습니까? 그건 러시아군의 심리전이든지 예.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위협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한테.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젤렌스키의 전략이죠.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이 야 진짜로 이제 확실히 손을 잡았구나 그런 그거예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야 니네들한테 안보에 영향 없어 그러지 않고 웃기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북한이 동맹을 얻은 거잖아요. 군사 동맹을. 핵을 가진 군사 동맹을 세계 1위 핵탄두 가진 국가와 군사 동맹이 준하는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되겠습니까? 뒤에 이제 큰 따가 하나 생기면 동네 꼬마가 더 이제 더 저돌적으로 덤빌 거 근데 아니겠어요? 우리가 러시아랑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나쁘진 않죠. 이 모든 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풍선 효과, 나비 효과예요. 예. 그 러시아는 사실은 우리랑 친하고 싶어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푸틴 정권의 푸틴 독재에 예. 우리가 보기엔 독버섯이지만 지지율이 80% 나온다는 게 그냥 독버섯이겠어요? 하나는 러시안 내셔널리즘. 소련이라는 거대한 강국이 무너지면서 저 사람들이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저 유학할 때거든요. 예. 교수 봉급이 $10까지 떨어졌어요. 10달러요? 예. 월 10달러? 월 $10예요. 와. 월 $10만 주면 대학 교수 불러다가 집에서 과외 있어요. 아이고야. 그 소련이라는 나라가 끝모를 추락 바닥까지 했던 비극적인 좌절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소련에 대한 그 영광을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그 내셔널리즘을 푸틴이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권력은 총구에서 안 나오거든요. 뭐 틀린 얘기거든요. 권력은 경제, 광에서 지갑에서 나오거든요. 예.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유럽하고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푸틴이 생각하는 게 동방입니다. 이쪽, 동쪽. 그럼 시베리아, 중국. 그렇죠. 중국, 인도. 근데 이 친구들하고는 국기니까. 그러면은 시베리아 극동의 지하자원. 그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을 이어지는 물류망이 다 돼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요즘 녹고 있는 북극항로. 요게 이제 신동방 정책이에요. 여기에 꿈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북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 2021년에 북러 교역이 4만 불이었어요. 개인 간에 그래도 안 돼요. 북로교육. 북러 교역. 우리는 260억, 70억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러는 관계가 좋았어요. 우리 K방산 그러죠. 우리 군사기술 상당 부분이 러시아에서 얻어왔어요. 미국은 하나도 준 거 없어요. 군사 첨단 기술. 우주선도 그럼요. 나로도 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하나도 안 줬다 그러면 또 미국 측들이 좀 삐지니까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네. 협력을 해도 왜냐 첨단 기술은 안 주거든요. 근데 어디 누가 통째로 일단 로켓을 주고 아니 그때 그래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누군가를 손을 잡아야 되는 진짜 북한도 절박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제재도 많고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열심히 손을 잡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러시아랑 손을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관계가 틀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대단한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현재까지는 지금 러시아가 워낙 절박하니까 파병을 받아들인 것 같고 예. 김정은 정권은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예. 근데 요게 여기서 선을 안 넘으면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도 단계적으로 대응하라. 상황에 봐서 예.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네. 항상 니네가 이렇게 하면 조건을 달았거든요. 조건을.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일단 선을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일단 1차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네. 파병을. 근데 이게 과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말로 진짜 빨간 선은 이제 전선에 투입돼서 교전하는 상황이죠. 요 선을 넘으면 이제 우리도 러시아와의 관계만 마냥 그때도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때는 서로 이제 싫은 짓을 해야죠. 우리도.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그 선을 안 넘었어요. 다만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두고 보겠다. 우리가요. 우리가요. 근데 일단 1차선은 넘었죠. 파병했으니까. 파병 한점에. 자체가 예. 일단 워닝을 준 거고. 그러나 원래 그 돈바스 이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그 초기에 예. 그때는 이제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가 러시아가 합병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때 따로 수장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들이 보스라고. 이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10만 명 북한 건설 여단 그 건설 노동자들이 온다 재건한다고. 근데 본인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 병력일 수도 있고 지금 간 친구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두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만일에 국정원이 정보가 정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어디 그 요 훔치러 가는데 이렇게 편의점 털러 가려고 계획 세웠는데 편의점 주인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도둑이 그대로 해요?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미국도 신중한 것 같다. 미국도 신중한 것 같다. 중국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복잡하죠. 복잡해요? 뭐 복잡할 것까지 있어요,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은
둘이서 너무 친해진 걸 바라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일까? 이게 이제 왜 쟤네들이 왜 이렇게 친해졌지 이런 느낌? 지금 중국의 생각은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는 못 받아들이죠. 근데 중국은 북한은 자기 거예요. 네. 자기가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에 들어가서 네. 관리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아니면 위성국가를 세우든지. 예. 그래서 이번에 6월에 북러 조약 이전에는 조소 우호 협정 및 상호 원전 조약 이건 동맹이라는 얘기예요. 네. 저 친구들 워딩으로. 어? 유사시에 중국만 군대를 보낼 수 있었는데 아, 그 전에는 예 이번에는 러시아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보냈잖아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판 실리 외교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중국은 러시아만 없으면 쭉 들어가서 동해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네. 꿈이거든요. 동해로 지금 못 나오잖아요. 도망가면 막혀 있으니까. 예.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동해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블라디보스토크에 포위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악몽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 들어오겠죠. 동해를 막겠죠. 못 나오게. 어.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친한 것 같지만 친하긴 친해요. 예. 그러나 그 친한 사람들이 60년대 우스르강 요역에서 서로 수천 명씩 죽이는 전쟁을 했겠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 시베리아라는 어마어마한 한반도 수십 배의 땅에 천문학적 보고가 묻혀 있는데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 몇 천만 명만 와도 뺏기거든요. 예. 이게 뽀비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수모를 겪고 그 작은 김정은 정권이 막 뭐라고 해도 그냥 참고 그냥 씩씩하고 참고 그냥 관리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너도 들어와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거기다가 파병을 했잖아요. 그러면 북러가 금지된 장난을 했는데 항상 북러라고 안 하잖아요. 세계에서 북중러 그러잖아요. 예. 나쁜 놈하고 자기도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하고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은 범죄자예요. 예. 근데 푸틴은 범죄자는 아니, 저 시진핑은 범죄자는 아니, 그냥 불량배지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예, 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야 그만하자. 뭐 디커플링, 디리스킹하고 이제 좀 참자 이러고 이제 참고 있는데 네. 지금 얘들 둘이서 두 범죄자가 손을 잡으니까 북중러 이제 막 떨고 다니니까 같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좀 섭섭했던 게 있었을까요? 혹시? 섭섭했던 거는 많이 있죠. 원하는 만큼 안 주잖아요. 뭐 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하는데 제일 섭섭했던 건 어. 한중 수교예요. 한중 수교. 예.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나서 94년부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발생합니다. 꼭 그게 원인은 아니지만 예. 30만에서 100만 단위가 굶어 죽었는데 예. 그때 중국이 안 도와줬어요. 근데 한국하고 중국은 서로 좋았어요. 짝짝꿍 그냥 경기 발전할 때죠. 쫙 너무 좋을 때죠. 예. 그다음에 김정은이 2017년 2월에 예. 자기 형 김정남을 죽이거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신경가스로. 예. 예. 그 김정남을 마지막까지 보호했던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유사시에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예. 그게 북중 관계 애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북한에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 숙적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중국이 5000년 역사에서 중국이 강할 때 우리가 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북한도 똑같이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하고 혈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혈맹이었어요. 마오쩌둥 때도 어마어마하게 마오쩌둥이 1949년 건국하기 전에 동북전쟁 만주에서 장제스 군대하고 싸울 때 힘들었어요. 예. 예. 그때 김일성이 소총 2만 정을 지원해 줍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리고 그 동북전쟁에서 부상당한 이제 인민해방군 전신이죠. 게릴라들을 데려다가 다 치료해서 전선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머릿속에는 중국한테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 자기들이 없었으면 마오쩌둥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도 예.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맨날 의도만 가는데 고맙다고도 말 안 하고. 관리도 안 돼. 관리도 안 돼. 그럼 나는 안 했어? 나는 6.25 때 가고 100만 인민군 중공군 보냈는데 마오쩌둥 아들도 전사했어요. 마오쩌둥 아들이 묘가 지금 북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내 그만큼 했으면 내 말 들어야지. 말 안 듣거든요. 항상 대등하게 대들거든요. 북한은 이제 그럼 중국에서 러시아로 노선을 완전히 이번 걸로 갈아탔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못하죠.
그냥 얘도 건드려보고 얘도 건드려보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웃는 푸틴. 네. 푸틴은 이제 푸틴 하여튼 날 도와주니까 그렇죠. 좋아. 시진핑은 화난 시진핑. 네. 그럼 김정은은 행복하냐? 행복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북러가 짝짝꿍하는데 지난해 북한의 대외 교육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3%입니다. 여전히 중국하고 더 올라갔어요. 네.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거든요. 식량, 에너지, 비료, 할게 군사 없- 기술은 할게 주지만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지. 어. 중국이 제조업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에 한 20만 명 정도 북한 노동자가 있거든요. 다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이에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 들여보내면 이제 외화 수입이 없어요. 세 번째, 압록강 마지막 이 댐이 태평만 댐인데 요 밑에 송유관이 있어요. 북한으로 가는. 중국의 원유에 의존을 해요. 뭐 러시아가 주면 되지. 이 송유관에 수십 년 동안 의존한 이 망이 있는데 그 교통물류 운송이 안 돼 있는데 그 배가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결 안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송유관, 북중, 노동자, 대중 무역 의존도 요 카드만 건드려도 김정은은 깔딱깔딱하죠. 근데 문제는 위험한 도박이네. 그럼요. 김정은을 깔딱깔딱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북한에 친중파가 없거든요. 김정남 죽였죠. 네. 장성택 죽이면서 친중난 모두 제거해버렸죠. 어. 그 김정은이 쓰러지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러시아로 갈지 우리한테 갈지 미국이 들어올지. 그러니까 속 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은 뭐 진영화된다. 진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신냉전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왜냐 냉전 때는 경제 블록이 두 개 있었어요. 공산권 경제 블록, 자본주의 경제 블록. 둘이 거래 안 했어요 거의. 예. 네.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하나잖아요. 중국이 물건을 러시아에 파나요? 북한에 파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반공 진영이 무조건 친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공이라는 이념이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냉전이라고 하는 건 김정은의 꿈이지 또 이 갈라치기 하려는 어떤 미국의 어떤 진영화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김정은의 배팅이군요. 나는 요런 것 카드도 있어라고 보여주는. 위험한 배팅이죠. 어. 지금 푸틴의 제가 보기에는 푸틴에 놀아난다. 놀아나는 거다. 그럼요. 지금 푸틴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예. 근데 북한의 전쟁은 미래 진행형이잖아요. 미래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 조약으로 비준했으니까 나중에 뭘 해준다는 약속은 없죠. 그럼요. 아니 왜 해줘? 그때 가서 판단하겠죠. 만일에 북한에 개입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하겠죠. 그러나 개입했을 때 손해가 되면 안 하겠죠. 아니 그래서 결국은 외화 획득이다. 진정한 외화만이라면 목적은 외화 획득. 외화만이라면 어. 북한이 무기를 더 주면 돼요. 그걸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탄약을 더 주면 돼요. 그러니까 외화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의 야욕을 너무 낮게 너무 낮게 전략을 보는 너무 낮게 그러니까 보는 지금 거야. 언론들이 지금 용병이다 그렇게 안 하죠.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더 주고 그러네요. 뭐 우리가 북한 그러네. 침공하겠습니까? 그러네. 위험해도 더 주고 나서 돈 더 받으면 되지. 그 소중한 인적 자원들을 갈아놓을 리가 없죠.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 러시아라는 전략적 파트너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활용하고 다 먹죠. 예. 돈, 경험, 군사기술, 대미, 대항 체계,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자율성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위험한 카드다 이건. 미국을 보라고 한 것도 있었을까요? 미국이 이제 뭐 대선 지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트럼프랑 뭐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빈손으로 왔던. 김정은 머릿속에는 어. 지금 핵실험 안 하잖아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네. 아닌가요? 핵실험 한다는데 안 하잖아요. 예. 핵실험 왜 합니까? 어. 대선 끝나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협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I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최근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북한 핵 현실 인정해야 된다. 과거는 묻지 말자. 인정하자는 얘기죠. 예. 왜냐? 미국에서도 그런 여론이 있어요. 북한은 아직 ICBM 미국하는 공격 능력은 뭐 없거든요. 앞으로 러시아가 도와줘도 당분간은 못 만들어요. 예. 근데 시간을 주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없을 때 딱 멈추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이미 공격 능력이 북한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목표는 뭐냐? 비확산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딴 데로 나가는 건 여기서 협상은 막을 수 있잖아요. 동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핵 동결론이거든요. 핵 군축론.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일정 부분을 줄이자. 네. 이게 불행하게도 하노이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냐? 영변이 영변 핵단지를 내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5개의 제재 해제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북한 핵의 일부,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거든요. 일부를 맞바꾸는 거잖아요. 예. 이게 핵군축이거든요. 그럼 북한 핵 능력 그대로 있잖아요. 엊그제 보여준 뭐 고농축 우라늄 시설부터 예. 시작해서 네. 엊그제 보여준 또 ICBM 기지. 이게 핵군축을 이미 트럼프 때 한 번 한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 머릿속에는 핵군축을 할 거다. 왜? 이번에 해리스 진영에서도 정강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워버렸어요. 북한의 인권도 지웠어요. 4년 전에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협상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맞겠다는 얘기죠. 러시아가 뭘 도와주면 북한의 핵 협상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러시아가 뒤에 좀 있어요. 러시아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한 번도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이 한 적 있죠. 예. 안 되니까 북미 제네바 북미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자회담 남북미 중. 그다음에 이제 육자회담. 육자 이건 이제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주도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현재로서는 기여할 수가 없어요. 이번 건은 그러면 그 향후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파병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군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네요. 오히려 뭐 미국과 연결 더 껄끄럽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푸틴의 절박함과 김정은의 전략적 판단. 그러나 이거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푸틴에게도 많고, 그러니까 전장에 투입돼서 전투 병력을 활용이 된다면, 그러면 아주 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할 많은 시나리오들이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파병을 한다거나 군사를 지원한다거나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뭔가 하여튼 우리도 기분 나빠. 우리도 뭐 할 거야. 뭐 베트남전처럼 서로 참전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되는 이제 것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고 네. 막아야 돼요. 그렇게 안 돼야 돼요? 안 되게 막아야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 단계적으로 예. 원래 계획이 파병이 이 전선 파병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니들이 선을 넣으면 내가 이렇게 너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라는 걸 전략적으로 러시아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제법적으로는 뭐 국제적인 정서로는 푸틴 러시아가 나쁜 국제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예.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워딩을 보면 내가 진짜 절박해서 그래. 니네 화날 생각은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 네 말이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나 화나게. 요게 지금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격무기 준다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단계별로 대응하라. 그 다음에 현장에 파견되면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뭐 아니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나 좀 참고 좀. 그러나 어쨌든 김정은 정권은 아주 위험한 이게 이런 일도 가능하잖아요. 이 대량의 전투자가 발생. 북한도 애기 하나 낳거든요. 예. 하나 낳아 잘 기르자거든요. 아 요즘 북한도 그래요? 거기도 저출산이네. 거기도 1.7이에요. 예. 1.7. 2.2 돼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 믿고 새끼 하나 믿고 사는데 아무리 독재 체제지만 부모가 자식 일이면 물불 안 가리죠. 대량으로 전사해 이걸 숨길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대량 귀순도 가능해요. 명분 없는 전쟁. 이미 뭐 18명 탈북설 나오잖아요. 저기 그 탈영설. 그 다음에 이게 무제한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계속해서 인민군을 교환해야 되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외국물 먹은 애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뭐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이런 거 만들어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이제 러시아는 자유국가거든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죠. 거기서 뭐 자유롭게 살다가 북한에 들어가면 그게 또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체제 내적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 없는 전쟁이잖아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갑자기 지들끼리 뭐 동맹 수준의 조약 체결을 하겠다고 뭐 아우르스 차받고 웃고 떠들고 하다가 그 인민군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인민들한테는 설득을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설득력이 없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거기다 또 통일민족은 또 안 한다고 또 남쪽은 단절해 놓고 남쪽은 방벽 쌓고 북쪽에 가서 남의 나라 전쟁을 한다? 이거 설득을 어떻게 합니까? 참
복잡하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 대선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 요즘 뭐 첨단 무기 ICBM 이런 거 막 자꾸 공개하는데 뭐 어떤 회담의 카드로 살짝 보여주는 압박이죠. 겁니까? 그 뭐냐면 두 가지죠. 이제 거기서 보이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10,000명 보내고 러시아에 보내지만 나 건들지 마, 나 무섭지 하고 보여주는 거죠. 핵실이니까. 그다음에 ICBM 뭐냐? 내가 참을 테니까 대선 끝나면 와야 돼. 안 그럼 나 이제 계속 쏠 거야. 그때까지는 안 쏘죠. 두 가지죠. 다목적이죠. ICBM 기지는 하나는 우리에 대한 경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근데 연출을 너무 많이 해요. 그 ICBM 기지가 하는데 무슨 막 숲으로 해치고 가요. 그 어마어마한 기차 차가 가는 길이 있는데 아니 그좀 비밀 숲을 지나서 가는 유치해요. 거 유치해. 좀 이거 저 김정은 위원장 3% 볼 것 같아요. 좀 그 김정일은 거기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출이 너무 심해. 뭐 여기다 이따만한 무슨 마크 붙이고 다니고 애도 아니고 조금 좀 품위를 지키고 지금 파병 그거는 지금 이 3% 볼 것 같은데 예. 생각이 어쨌든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북한도. 예, 언더스탠딩. 우리는 언더스탠딩이니까 언더스탠딩 뭐 김정은도 열심히 밤에 보겠죠. 아, 그럼 우리가 격리 잘해줘야 되겠네. 그 괜히 그런 거 하지 마라. 요거 보면 정리됐을 거예요. 괜히 위험한 도박하지 괜히 마라. 악마와 손을 잡지 그런다고 마라. 러시아가 나중에 도와줄 거 같냐. 그렇죠. 그건 모른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들으면 이제 자기 생각하겠죠 밤에 새벽 5시에 자거든요. 네. 새벽 5시까지 생각할 새벽 거예요. 5시까지 뭐예요 그럼? 뭐 안 자고? 일해요. 새벽 5시까지요? 예, 워컬릭이에요. 그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네. 어디선가 자겠죠. 근데 그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뭐 유치원 이름 어떻게 짓까? 애들 밥그릇 어떻게 큰 거 만들? 진짜로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 뭐 유명한 이름들이 있죠. 예. 그거 다 지가 졌어요. 유명히 예를 들면 뭐. 이름 예를 들어서 소나무 책 가방 애들 거. 소나무처럼 튼튼해야 돼 가방 이름. 민들레 학습장. 민들레 홀씨가 퍼지잖아. 그만큼 지식이 퍼져요 민들레 학습장. 그런 거 다. 다 지가 진 거예요. 이름 지음을 진 거예요? 기록량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 유치원에 갔는데 예. 애들 밥그릇이 너무 낡았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주요 간부들 다 불러 모여요. 그래서 밥그릇을 쫙 넣어. 야 어느 게 좋으니? 이거 다 골라요.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보내요. 나 잘 먹으면 또 가요 거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와. 북한에 이제 해군 참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배가 침몰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울면서 그 사진을 하나는 지가 다 액자에 넣어요 이렇게. 예. 지가 싸요. 어. 딱 해서 하나 그러니까 밤새죠. 섬세한 면이 있네. 그런 일 왜 합니까? 그럼 전자가 왜 돼요? 그때다 시키면 되는 거지. 그리고 큰 일은 이렇게 삽질하잖아요 지금. 큰 일 지도자는 큰 결정을 하는 거지. 뭐 쪼잔하게 이거 뭐 수사고 뭐 무슨 뭐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전화를 새벽에요 항상. 예. 뭐 새벽에 2번 걸어오신 전화 이런 기록 영화도 있어요. 네. 아 정말요? 네. 그리고 새벽에 찾아가요. 어. 그럼 막 사람들이 감동하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놀란 거잖아요. 지금. 뜨거운 수령님의 감동. 이런 노래도 있어요. 원수님 이 밤도 어느 영을 넘으시나요 이렇게. 창밖에 무슨 별도 창밖에 삼성도 노래 있습니다. 너무 웃긴다. 야. 언제 이거 한번 하시죠. 야 섬세하네 의외로. 야 진짜 특이한 캐릭터네. 섬세한 게 아니라 쪼잔한 거죠. 특이한 캐릭터네. 알겠습니다. 조금 다목적 포석이 있다. 김정은 조금, 위원장의 요즘 행보는 요즘 왜 저러나. 미국에 손짓을 보내고 그러나 어쨌든 상황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네,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 정부 스탠스가 현재까지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북한이 요즘도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겠죠? 더 갈수록 나빠지고 있을까요? 지금 원래 환율이 1달러 환율이 8,400원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18,000원이에요. 한 2달 사이. 두세 달 사이. 훨씬 어려워.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고 나서 예. 그 영향이 오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환율이 얼마입니까? 11,200원? 1,300원? 예. 우리로 치면은 2,600원 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를 거 아니에요. 수입 물가가. 끔찍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탈북한 지인들 통화하거든요. 북한하고. 예. 그러고 보면은 정말 절박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발 도와달라. 한 번만 딱 도와줘라.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나 내년에 없다.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너무 괴로워해요. 탈북하신 분들이 돈이 많겠어요?
탈북한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네, 연락한다고 북한에서. 여기 돈 보내요. 아. 어떻게 보내냐면 다 아는 거니까 예. 여기 브로커들이 있어요. 한국에. 예. 예. 이 사람은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중국에 전화를 하죠. 예. 야, 돈 받았다. 어.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중국 대포폰을 가지면 해산, 무산 이런 해안 저기 강변 지역에서 한 5km까지는 중국으로 전화 걸었는데 중국 기지국으로 전화를 받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하고 통화되죠. 예. 그 대포폰 가지고 북한 내부에 또 전화를 걸어요, 평양으로. 그럼 핸드폰을 아래로 붙이면 이게 스피커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통화가 돼요. 아. 그러니까 받았어. 거기서 줘. 서로 그럼요. 믿고 난 얘한테 줬고 그렇죠. 너는 얘한테 예. 주고 내가 북한- 너한테 나중에 보내줄게. 예. 최첨단 송금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북한 내 화교들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화교들 돈이 예. 오고 가니까. 요즘은 이제 또 인적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그런 식으로 바로 이게 송금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이 송금 수수료가 30에서 50%예요. 세상에 거기다 또 떼먹어요. 안 보내기도 하겠죠. 그 확인도 안 되니까. 배달 사고가 나죠, 당연히. 어. 이게 이게 무슨 기록이 남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괴롭죠. 돈은 보내야 되는데 나도 힘들지. 보내면 또 날라가지 중간에. 그러니까 아주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북한 경제 얘기 한번 들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북한 경제 얘기. 네. 자, 요즘 북한이 파병도 하고 희한하다고 해서 북한 상황 좀 배워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대동강 TV.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유튜브 대동강 TV. 북한하면 그냥 대동강 TV. 3% 경쟁업체라고.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예.